장관님, 예. 그 고교생이 그린 그 풍자 만화 윤성열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다시 한번. 윤성열차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토마스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토마스 열차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민심을 반영한 그런 패러디물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 검찰을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좀 감싸고 있고, 반면에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뭐 예상과 다르지 않게 대부분 불기소하거나 수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그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단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처분 취소 소송, 그 법무부가 1심에서 이겼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이겼죠. 예. 답변을 하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1심에서 이겼죠. 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지금 저기 사임을 했다는데, 뭐 교체 대상이라는데 맞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슈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법무실장의 친형이어서 그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고요. 지금 담당하는 직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승소한 말씀을 변호사 드리겠습니다. 교체했는데 그 이유가 법무실장의 친형이다? 그 이유입니까?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고요. 당연하게 공직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식의 문제는, 이해 충돌의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 반면에 윤석열 사단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강압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아까 인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수사라는 것이 검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데다가,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느냐 아니냐, 다른 업무도 많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일대양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 정권 초반에 있었던 적폐 수사를 사실상 대부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도 지금 이 상황을 담당하고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지금의 경우에 인력이 턱없이 작습니다. 좀 그 정황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시청 등 거기에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자, 위원님, 제가 다섯 번째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가 이제 파악된 민주당에 대한 수사인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저에게 제보가 오기를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함부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저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죠. 저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그 특정 사안 중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향하고 있고, 또 실제 감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난 5년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 뭔 감사가 대상이 되겠어요? 중복된 감사와 수사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감사와 겹쳐진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2건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그건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해하고 피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한 거는 동시에 하시겠습니까? 계속?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요. 굉장히 그런 전례들은 많이 있었죠. 자, 그 PPT 6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그럼 다른 민생 건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를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된 것이 처리가 지연돼서 지금 숫자가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 수사관이 지금 이런 정치 수사에 도움되는 바람에 다른 일반 기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그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 고소고발한 지 얼마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느냐고 이게 통계치로 나온 것이고요. 위원님,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네?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검수완박 그걸 저희한테 되지 있었 때문에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예. 건 앞에가 있죠. 절대 인력이 다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럼 당연히 민생사건 위원님, 그렇지 처리가 않습니다. 더딘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한두 번 거친 사람을 다 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의문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 것도 해봤고 이번도 해보지 않습니까? 턱없이 지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도 수사팀은 무슨 특별수사팀이라든지 뭐 특수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장관님, 뭐 검수완박 자꾸 얘기하는데 검수완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 인력이 일반 형사부에서 다른 뭐 공판부로 조정이 되거나 재배치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아까 통계 한번 다시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저런 정권 탄압용, 정치 탄압용 수사에 동원돼서 민생 수사가 이렇게 느려지고 있다는 위원님, 겁니다. 혹시 아까 화면 다시 한번 조금 보여주시죠. 한번 아까 그 화면으로는 지금 저희의 말씀하신 결론이 도출되지가 그런 거에 않아요. 비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과연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좀 태도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수치를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민생수사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다만 보여주신 수치는 지금 말씀하신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위원님,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예. 그 방향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정치 탄압 수사로 민생 수사가 밀린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나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 FC 그 성남 시민구단 사건에 집중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7월 그 기소 수가 전년도 462건이 올해 260건으로 44% 정도 줄었고요. 8월의 경우도 365건이 233건으로 36% 대폭 감소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내년 4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130만 톤이 방류된다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언론에서 본 정도라서. 네, 일본 정부는 62종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뭐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고요. 또 오히려 도쿄 전력 보고서 내용에는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독일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류 후 7개월 내에 제주 앞바다에 이제 그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수산업 종사자가 104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매출액이 66조인데 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방류하면 즉시 수산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러니까 답변이 52.8%, 100일 이내부터는, 그러니까 100일 후부터는 안 먹겠다는 답변이 80% 됩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단 우리 그 수산업자들에게 사망 선고를 거의 내리고 또 국민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처가 너무 좀 안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2023년도 그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 올해 대비 13% 삭감이 됐고요. 또 이 지금 방류가 코앞임에도 아마 관계부처 TF가 딱 한 번 정도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직접적인 저희 법무부의 업무는
아니고요. 아닌데 말씀하신 상황 같은 거를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깊이 그렇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 그냥 만연히 예,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요. 지금 말씀해 줬으니까 앞으로 제가 한번 좀 공부하고 앞으로가 챙겨보고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챙겨보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는 워낙 잠정 조치 많으니까요.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요. 네네. 현재까지는 검토해보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큰일 났네요. 예. 이 잠정 조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이 제가 비용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에 혹시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제가 그럼 정확하게 거의 안 알지 하실 것 못합니다.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든가 또 환경 주권 또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반드시 이거 좀 해 주셔야 되고. 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예, 챙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가 담겨져 있고 이곳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장관님께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국가는 해양 환경 오염의 방지 혹은 경감을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다해서 그런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갖다가 그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요. 또 각국은 다른 국가 또 자국 환경에 대해서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즉 일본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PPT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유엔 해양 협약, 이제 해양법으로는 거의 헌법과 같은 그런 그 협약인데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 예, 일본도 가입돼 있습니다. 290조에 보면 이제 잠정 조치라 그래서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PPT 화면이요. 잠정 조치의 핵심 요건은 일행의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존재해야 되고, 또 오염의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네 가지 요건인데, 다행히도 이게 지금 강제 재판권, 관할권이 있어서 우리가 잠정 조치를 제기하면 이거는 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관님, 그 2019년도 WTO에서 그 한일 간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예,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상소해서 우리가 승소시킨 그런 쾌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후쿠시마 현 지금 8개 현에서의 수입 그 수산물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을 공유를 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일본이 이번엔 역으로 오염수 공유가 안전하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요 상소에 대해서 또다시 역재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염수가 방류된 수산물이 수산업에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걸 신경 쓰는 거죠. 이거는 좀 빨리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기대도 안 해주시고 대통령께서 그거에 예, 저희가 직접 주무부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를 제가 뭐 직접 한번 챙겨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 관련이니까 예. 외교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아니요, 모르겠다가 아니라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해양법 재판 참고 안 했으니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예, 예. 예산 이것도 청구를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들거든요. 특정에 있는 소국들은 돈이 없어서 점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산도 세워야 되고 사실 일이 많죠. 장관님, 그 교정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신 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44명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31명. 아마 이 상태라면 거의 40명을 또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그 몸이 아프거나 그런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집행정지 신청하고 심사하는 중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될까요? 숫자는 제가 지금 미리 제가 질문을 받지 않아서 숫자를 파악해 보지 네.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고 그분도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아마 절반 정도 가까운 분들이 집행정지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형집행 이런 정지 거에 전체 대해서 중에서요?
전체 예? 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을 텐데. 40명 중에서 신청 중에 돌아가신 그 분. 40명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 올릴까요? 형집행정지라는 게 과거에 윤여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위 소지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화됐고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 것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그런 한번 우려도 제가 있는데, 대안을 한번 네. 말씀을 네, 잘 드려볼게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알고 예. 계신가요? 네, 그럼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출소 후에 나와서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로 가는 비율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듣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숫자를 미리 제가 정확하게 25%라고 예, 합니다. 예. 25%. 예. 4명 중에 1명은 출소 후에 다시 감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재범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요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나가신 분들은 혹시 재범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그거보다 당연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죠. 많이 정도가 아니라 예. 숙식 제공 등 이런 보호를 받은 분들은 984명 중 재범률이 1.8%. 그다음에 2022년 3월 뭐 이런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직 지원 사업을 받고 재범한 분들은 3,498명 중 32명, 0.9%라고 이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용식 이사장님 나와 계신데 이 통계가 맞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고, 근데 문제가 이런 예산이 지금 한 1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4억 8천명까지 할 수 있었던 예산이 지금 깎여서 91억 정도로 10%가 깎였는데 이거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관께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을 예. 우선시한다니까 예. 이 재범률 낮추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